노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이 글은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에요. 논리적. 일단 논리적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어. 논리적인. 우리가 논설문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글이란 말이야. 이거 신문에 나와 있는 칼럼이기도 해. 칼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글. 마치 수필처럼 자유롭게 쓰는 것 같지만 논리적인 글이라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논설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게 체계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그건 하기로 하고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과연 뭘까? 고래라고 상징했지만 사실은 사람보다 고래는 사람 중심으로 한다면 고래는 더 단순하다고 볼 수 있잖아. 근데 그 단순한 고래조차도 춤을 춘대. 춤춘다는 건 기뻐한다. 의욕이 생긴다. 뭔가 하려는 에너지, 도파민 같은 게 막 분출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실제로 실험해보고 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근거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 사람들은 뭔가 행동하고 실천할 때, 즉, 목표를 달성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뭔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적 동기라고 하는 거야. 공부를 하려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해서 뭐가 되는지, 나한테 공부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내면의 공부에 관한 어떤 자기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겨야 되잖아. 그게 바로 내적 동기라고 하는 거야. 서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내적 동기다. 내적 동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내적 동기와 관련된 외적 상황을 외적 동기라고 했어. 그래서 목표를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할 때 내면의 동기인 내적 동기와 외부 상황과 관련된 외적 동기가 필요하다. 이게 서론 부분에 처음에 얘기했고, 두 번째 본론인데, 원래 이런 논리적인 논설문의 핵심은 본론에 있는 거야. 본론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서론을 끄낸 거야. 순차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라고 하는 거고 체계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그 주장을 들은 상대방은 설득되거나 뭔가 이해를 한단 말이야. 내 주장에 동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본론 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중에서 내적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외적 상황에 의해서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결국 목표를 향하는데 강력하고 가장 절대적인 건 뭐라고? 내적 동기라고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결론,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냐면 내적 동기라는 것이 생겼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어떻게 할 건지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실천한단 말이야. 내적 동기가 스스로 행동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만약에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여기도 행복이지만 행복을 이룰 때 내적 동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내적 동기에 따라야 한다. 자, 그러면 춤을 추면 즐겁다는 얘기고, 즐겁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한다면 내적 동기가 막 살아나는 거 있지. 자, 본문 한번 보세요.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이런 걸 일반론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연역 추론해 보면 일반적인 얘기, 대전제, 참인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 그러니까 이거 연역법이라는 게 논리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 네. 당연하지. 가만히 시체처럼 앉아있지 않잖아. 이건 누구한테나 적용되지. 그러니까 이건 연역법의 대전제에 해당되고요. 참인전제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이라고 하는 거야. 누군가 춤을 추고
누군가는 여행을 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기도 한다. 자, 이게 바로 어떤 행동의 나열이란 말이야. 춤을 추고요, 여행을 가고요, 또 공부를 하고요, 출근해서 일하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이 끊임없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나열하고 있죠. 나열. 그리고 이건 예시에 해당돼 있죠. 그래서 나열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을 나열하고요, 예를 들어 보이고 있다. 나열, 그럼 이건 열거라고 하는 거야. 열거. 표현법으로 하면 열거법이라고 하는 거고, 열거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예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였다라는 뜻이야. 자,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동기라고 한다. 동기. 여기는 동기의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정의에 해당되겠죠. 자, 그럼 동기의 개념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 바로 이게 동기라는 거야. 이렇게 정의의 방법, 이게 설명 방법이고, 설명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풀어서 얘기하면 개념을 풀어놓은 거야. 동기가 뭐야? 이거야. 동기의 뜻은 이거야. 이런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 글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동기고요. 이 중에서 내적 동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제재라고 하는 거지. 제재. 중심 소재를 제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온다. 뭐가 나오냐면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동기에는 외적 동기, 내적 동기가 있다. 이렇게 나누었잖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 방법. 설명 방법, 나열, 예시, 정의, 이런 것들이 개념, 이런 것들이 모두 설명 방법에 해당된다. 분류.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한다. 동기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 내외 구분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근데 생각해봐. 누가? 심리학자라 그랬어. 작가가 마음대로 나는 내 생각에는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설득되는데 안 되지요. 심리학자는 전문가잖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더 믿을 만하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리학자의 얘기를 끌어온 거죠. 그렇다면 요때 설명 방법은 뭐라고 할까요? 인용이라고 해야지. 인용.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자,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외적 동기에 의한 거다. 자, 외적 보상. 아까도 외적 상황이라는데 외적 보상.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겉으로 뭔가 보상을 준대. 보상 때문에 상 받으려고, 상금 받으려고, 아니면 칭찬 받으려고, 아니면 인정 받으려고, 이런 것들은 모두 외적 동기에 의한 외적 보상들이란 말이야. 그거는 외적 동기에 의한 것이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가 선물을 준대. 이게 외적 동기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외적 동기가 작용한 거고 결과를 만든 거야. 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 칭찬이 바로 고래를 춤추게 하는 외적 동기, 외적 보상이라고 볼 수 있지. 반면에 무엇을 할 때 그 과정 자체의 의미를 두거나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신감, 자존감, 성취감, 극복 뭐 이런 것들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건 내적 동기가 작용한 거다. 즉 과학이 단지 재미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껴서 봉사하고요, 과학 공부를 했다면 이건 내적 동기가 작용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내적 동기가 우리의 어떤 행동을 자극하고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자극한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 동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보면 만족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성적을 많이 얻고 과학자가 되고 성취하고 둘 다 결과는 좋은 거란 말이야.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과연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중에서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바람직할까?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질문의 형식으로 자, 독자들한테 뭐 하라고? 어떤 것이 좋을까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잖아. 그지? 둘 중 안에 어떤 게 좋을까야. 자, 그래서 두 가지는 일단 노출시킨 거야. 이 중에 작가가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선택할 거야.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지금 독자한테 먼저 질문한 거야. 생각할 시간 준 거야. 우리가 보통 의문을 제기하거나 생각, 인식의 계기를 제공한다. 질문하니까 우리가 끌려 들어가지요. 생각해보래.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문단 해볼까?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내적 동기, 외적 동기를 선택하기 전에 이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살펴보자. 밑에는 그럼 실험 내용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자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라고 나온 이 살펴보자까지 이 문장은 우리가 보통 그래서 표지라고 하는 거, 표지. 이 표지를 얘기한 문장이 바로 이 부분이고 여기 아래는 전부 다 표지의 내용이 나올 거야. 뭐 동기가 영향을 주는 내용이 나올 거야. 그래서 표지라는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 같은 거야. 앞으로 나올 내용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 여기는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밑에 보면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용이 쭉 나온다고. 자, 봅시다. 우선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아이들에게 풀게 했다. 이거 실험 내용이야.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풀이. 실험. 보상을 준다고 말하지 않고 풀라고만 했어. 문제 해결하는데 15분이 걸렸다. 자, 그러면 여기는 보상이라는 외적 동기가 제공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냥 풀어 15분. 이번에는 문제를 풀면 보상을 주겠다. 외적 동기를 부여한 거야. 두 가지 조건을 설정했어. 뭐냐면 하나는 원래 문제를 그대로 풀게 하는 것. 이건 창의성이 없는 거야. 다른 문제는 원래 문제를 쉽게 조정하여 문제 풀이하는 거. 이 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창의적으로 한번 풀어봐라 그런 얘기야. 실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자, 첫 번째. 동기부여가 없을 때의 문제풀이가 기준이라면 15분. 동기부여를 줬어. 어떤 동기부여냐면 원래 문제를 쉽게 조정해라. 너의 기발한 창의성을 발휘해라. 뭐 이런 지하니까 결과가 쉽게 조정한 문제는 대개 15분 이내로 다 풀었지만 원래 문제 푸는 데는 18분이나 걸렸다. 보상이 없을 때보다 오히려 3분이나 더 걸렸어. 자, 그러면 원래 문제 푸는데 그대로 푸는데 동기를 부여하고는 있어. 그지? 원래 문제 그대로 푸는 게 이게 동기부여야. 동기가 좀 미약하겠죠. 원래 평균적으로 15분 풀던 게 18분이나 걸렸대. 근데 창의성을 발휘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조정하라는 얘기고 외적 동기를 제공한 거야. 대개는 15분에 풀었다라는 게 자, 여기서 이제 외적 동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분에 풀었다. 어디 볼까? 자, 그냥 풀려고 그랬어. 말을 하지 않고 풀려고 그랬어. 이게 뭐라고? 외적 동기가 없다라는 얘기. 없다. 됐지? 그 다음에 외적 동기를 제공하긴 했어. 근데 원래 문제 그대로 푸는 게 첫 번째 외적 동기야. 두 번째 외적 동기는 외적 동기를 주고 두 번째 원래 문제를 조정해라. 이게 두 번째 외적 동기야. 그러니까 외적 동기는 1번과 2번의 경우에 외적 동기야. 그대로 푸는 건 외적 동기가 없는 거고 그럴 때 결과가
흥미로웠다. 차라리 외적 동기를 주지 말걸. 3분이나 더 걸린 경우가 나왔단 말이야. 외적 동기를 부여하면 목표를 향한 실천력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어떤 외적 동기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줬을 때보다 3분 더 걸렸다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조정하라고 했더니 그 외적 동기는 더 빨리 풀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실험의 취지는 뭐냐면 동기가 우리가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야. 이게 바로 실험의 취지이자 목적이란 말이야. 자, 동기에 관한 실험은 외적 보상이 쉬운 문제를 푸는데 효과적이지만, 쉬운 문제를 푸는데 효과적이야.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험 결과를 얘기합니다. 실험 결과. 위에 동기부여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 저 실험의 그 흥미로운 점을 분석해 봤더니 실험 결과는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할 때는 외적 보상이 없는 게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일 어떤 회사가 성과급 규정이 있어서, 성과급 알지? 요즘 시끄러운 거. 역설적으로 쉬운 업무만 해결하려는 조직일 수도 있다. 단순해서 그러지, 단순해서. 성과급이 뭐야? 성과를 내면 그거에 해당하는 특별 성과급을 주는 거야. 그럼 딱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뭐야? 생산량을 늘리고 효율성을 늘리고 뭐 이러면 더 많이 주겠다는 거잖아. 그지? 쉬운 업무만 해결하는 조직일 수 있다. 그래서 외적 보상이 만약에 생각해봐. 외적 보상이 어려운 경우 그러면 오히려 업무 수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성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외적 동기면 어떤가? 칭찬이든 다른 보상이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대. 그러면 자, 위에 보면 여태까지 무슨 얘기했어? 외적 동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 영향을 미치는데 중간에 보니까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는 더 방해가 된다 그랬지. 그럼 외적 동기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잖아. 맞지, 그지? 근데 외적 동기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거네. 마지막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외적 동기가 방해를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결과가 좋으면 무조건 다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될까요? 라고 요거는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동기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죠. 안 좋으면 어때?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뭐. 라고 반론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겠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게끔 보상을 이야기하는 부모의 마음도 유능한 직원을 데려오려고 연봉을 올려주는 회사 대표도 보상을 이야기하는 부모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적 동기가 방해하건 뭐하건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겠어요? 부모의 마음, 공부 잘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 와가지고 일만 잘하고 성과만 많이 내면 좋잖아요. 회사 사장님. 이게 바로 반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야. 외적 동기 이런 거 방해하건 뭐하건 상관없어요. 결과만 좋으면 되겠죠. 이거 부모님 마음, 공부 잘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 그 다음에 연봉을 올려주는 회사의 대표는 성과만 좋으면 돼. 결과만 좋으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자, 그런 반론을 하는 부모님과 사장님이 있을 수 있다면 대표가. 자, 그러나 반론에 재반론하는 거죠. 자, 외적 보상을 쫓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외적 보상을 쫓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현실적인 문제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외적 보상만 쫓으면 관리하기 너무 어려워. 작은 장난감에서 시작한 외적 보상이 게임기가 되고, 작은 장난감에서 게임기가 되고
자동차가 되더니 나중에는 집 한 채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보상, 즉 외적 보상의 규모나 크기가 점점 커져야지 효과가 난다는 얘기야. 계속해서 장난감을 주면 더 이상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외적 보상. 첫 번째 외적 보상의 문제가 바로 이거야. 또 하나 더 나왔어. 플러스 보상을 받는 사람 입장도 마냥 좋지만 않다. 왜? 보상을 주는 사람과 끝없이 갈등을 빚고. 왜? 장난감 줬으면 그 다음에 게임기 줘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장난감 2개 주면 안 될까? 게임기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갈등이란 말이야. 왜 내가 이룬 성과에 비례해서 성과급을 안 주는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다고. 안 주면 우리 일 안 할 겁니다. 태업하고 파업하고 이런다고. 끝없이 비교하게 되는 마음, 그러면 황폐해진다. 됐죠? 남들 갖고 끝없이 비교하는 거 알지? 옆에 회사는 이만큼 줬는데, 장난감 주다가 자동차 줬는데, 우린 왜 장난감 주다가 게임기를 줍니까? 우리가 더 많이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성과도 비슷한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외적 동기만을 가진 직원이 많은 조직을 상상해보자. 그곳에는 경쟁과 비교, 시기와 질투, 배신과 지배가 널리 퍼져 있다. 이게 외적 동기만을 쫓았을 때의 마지막 결과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외적 동기는 다소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계속 외적 동기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그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야. 자, 이런 곳에 일하고 싶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별로 없을 것 같아. 왜? 왜 결과적이냐면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조직이란 말이야. 부정적인 것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가서 맨날 일터에 가서 남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스스로도 배신하고 조직 내에서도 서로 지배하려고. 그러면 이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 오히려 일하러 가서 더 힘든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외적 동기에 내적 동기가 있습니다. 점점 어디로 들어간다?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둘 중 안에서 외적 동기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외적 동기만을 추구해가지고, 즉,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반론가들, 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내적 동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들어갔단 말이야. 알았지? 자,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준다 그래서 더 잘하고, 받으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야. 자신이 무엇을 하는 과정, 그 과정 자체에 기쁨을 느끼는 거야. 내적이란 말이 내면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내적 동기에 따라 행동하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간다.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물을 냈네. 스스로 점점 발전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내적 동기야. 내가 꼭 이루려고 했는데 성취했네. 이런 거.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허 교수는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서 학자의 내재 동기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의 내재 동기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 바로 내적 동기에 충실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허 교수는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 왜 그에게 수학이라는 연구는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면서 나는 재미있고 인간에게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스스로의 만족감이야. 수학 공부를 합니다. 저에게 수학 공부는 마라톤을 뛰려고 매일 근력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적 표현 나왔어. 마라톤, 근력 운동, 그게 바로 내가 재미있게 살아가기 위한, 행복하기 위한 재미, 그리고 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얻는 만족감.
그는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보다 하루 4시간 정도 수학 연구에 몰두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즐거움, 낙이라고 그랬어.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보다 훌륭하십니다. 수학적으로 뛰어나십니다. 이런 것보다 수학에 몰입해서 문제 풀고 연구하고 이게 더 즐겁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허 교수는 내적 동기에 관련된 그 내적 동기를 추구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예시야. 이것도 구체적으로 허 교수를 등장시켜서 내적 동기를 추구한 사람의 예를 든 거야, 그지? 자, 마라톤을 뛰는 것도 마라톤을 뛰려고라고 나왔지. 마라톤을 뛰려고 이런 부분들 있지. 이게 내적 동기지. 예를 들어 마라톤을 뛰는 거. 그 다음에 주목을 받으려고, 이거는 외적 동기지. 이거 외적 동기의 예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스스로 몰두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낙이라고 얘기했어. 자, 이번에는 유명한 물리학자 파이먼, 두 번째로 제시한 내적 동기를 추구하는 인물이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후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상을 받을 만한 연구인지 판단하는 왕립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의 결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상을 받을 만한 연구, 상을 받을 만한 연구. 이게 외적 동기란 말이야. 상 받으려고 연구한 거 아니라고. 상 준다고 해서 연구한 게 아니라고. 결국은 내적 동기 때문에 한 거야. 왜 보니까 내적 동기 몰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의 기쁨, 다른 사람이 그 발견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한 자체, 이것 자체, 요게 외적 동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1번, 내적 동기. 자, 첫 번째,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의 기쁨.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그 발견을 활용하여 하는 모습 자체. 이게 바로 여기 유명한 물리학자 파인먼, 노벨 문학상 작가가 연구하게 된 내적 동기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연구한 거지. 상을 받을 만한 연구라, 상을 받을 만한 외적 동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의 인터뷰에는 내적 동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삶의 기쁨이 드러나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1번과 2번을 합쳐서 얘기한 거죠. 자, 이번엔 세 번째 예시야. 국제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한 임모모 씨는 내적 동기를 추구한 세 번째 예란 말이야. 대회 출전한 까닭을 묻는 기자에게, 자, 봅시다. 내 음악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내적 동기. 또 그는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학생입니다. 제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일단 여기에 참가한 이유는 뭘까요? 내 음악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내 음악이 바로 성숙이라는 건 얼마나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자, 내 음악을 통해서, 내 음악이 성숙하면 어떻게 돼? 내 음악이 성숙하면 사람들에게 음악이 줄 수 있는 게 뭐야? 감동, 즐거움,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힘이야, 힘. 이 힘의 원천은 내가 연주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이게 결과물이 다 관객들에 대해서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결과물로 나오겠지. 그러면 시작이 내 음악이 얼마나 성숙한가, 내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 음악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동과 즐거움과 뭔가 음악적 느낌을 전달하는 것을 완성시켜야 되겠다. 그게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이 되겠지. 그게 내적 동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겸손하게 제 위치는 특별하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자, 대회 출전해서 더 배우려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하면 내면 의식이란 말이야. 내적 동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라고 말하며 자신이 대회에 나간 까닭은 우승이 아니다. 이게 외적 동기라고. 이게 외적 동기. 내가 상 받으려고 대회 나간 게 절대로 아니다. 내 음악이 얼마나 완성됐는지, 성숙됐는지. 그래서
이 음악이 관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더 노력해야지, 성숙해야지, 더 배워야지. 이래서 나간 것뿐이다. 우승이 아니다. 오히려 대회에서 우승한 후 마음이 심란해졌어. 그는 산에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 절대로 외적 동기에 끌려서 내가 연주하는 것이 아니야. 연주하는 그 자체가 나의 연주하는 이유가 된단 말이야. 음악적 성숙. 그래서 결국 이게 내적 동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외적 동기는 우승하는 거. 그다음에 산에서 피아노만 친다는 건 외적 동기나 외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연주하는 것 자체에 기쁨,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그러려고 산으로 간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세 명의 내적 동기를 추구한 인물에 대한 예를 했고요. 큰 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치? 그러니까 큰 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를 거 아니야. 자, 아까 말했던 결과만을 보는 학부모나 회사 대표는 그렇게 말할 거야. 뭐라고? 야,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반론자, 반론. 또 반론하는 거야. 평범한 사람들은 내적 동기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한다. 여기까지 저 사람들이 내적 동기를 추구한 건 특별하기 때문이지 일반적으로는 외적 동기에 따른 거야 라고 반론하는 거야. 하지만 이들은 평생 수많은 찬사를 받아왔다. 우리보다 외적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야. 이 외적 동기 뭐라고? 칭찬 때문에 연주하는 거. 됐어? 그게 바로 외적 동기 유혹이라고 해야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위에서처럼 상 받으려고 외적 동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이 와 대단해 칭찬 때문에, 이거 외적 동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외적 동기에 더 많이 노출됐는데 그걸 거부하고 내적 동기를 찾고 있는 거야. 알았니? 특별하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참아내는 거야. 자, 이런 그들이 하는 이야기다. 진정한 기쁨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 진정한 기쁨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바꿔볼까?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는 내적 동기에 더 집중해야 되지. 내적 동기에 더 치중해야 되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내적 동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 여기 지금 작가의 주장과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니까 얘는 근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주장은 뭐라고? 내적 동기 추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장이거든. 주장의 근거는 왜?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기쁘려면 내적 동기를 추구해야 되겠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상을 타거나 누군가의 칭찬 이런 것들은 모두 외적 동기.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 외적 동기. 얘네들은 기쁜 삶을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 결국 내적 동기를 추구하고 진정한 기쁨을 내면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상 타고 누군가의 칭찬, 경쟁 승리 이걸 추구한 사람은 결국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다. 됐죠? 자, 그럼 왜 행복한 삶이 아니야? 아까 나왔어. 외적 동기를 점점 높여갈 수밖에 없다고. 3등상을 받았어.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1등.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세계 1등?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족이 끝이 없다고. 그러니까 외적 동기는 결국 기쁘지 않다고. 1등하고 고개를 숙여. 왜? 나 세계 1등이 아니니까. 이거랑 똑같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자, 결론. 기업에서 일 잘하는 직원 중에는 회사의 능력을 인정받고 동료들의 관계도 원만해.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는 이들이 있다. 좋아, 봐봐.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네. 칭찬받은 거지. 외적 동기. 관계도 좋아요.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을 잘한단 말이야. 왜? 다른 직원하고 싸우기 싫었어. 업무를 막 다른 사람이 서로 자기가 조금 하려고 안 하니? 이러다 보면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냥 내가 더 일해야지. 더 많은 노동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행복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뭐하고 마찬가지야? 일 잘하는 직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왜?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상장받고,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하면 결국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오랫동안 수업을 들으며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 경쟁에서 이기려고 공부하면 행복하지 않죠. 왜? 경쟁에서 이겼어. 발에서 1등 했어. 그 다음에 전교 1등, 인천시 1등, 전국 1등,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다. 만족감을 누리는 거에 한도 끝도 없단 말이야. 자, 최종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자,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이게 내적 동기죠. 내적 동기란 말이야.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진다. 결국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내적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내적 동기를 등한시한다는 말은 뭐야? 이게 뒤쪽에 놓고 보지 않는 거예요. 즉 소홀히 여긴다라는 뜻이야. 우리는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휩쓸려 주변 시선과 환경에 휩쓸리면 이건 외적 동기에 치중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행해진다는 거지. 자, 고래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춤을 추게 하려면 만족하려면 조련사의 칭찬 같은 외적 동기가 아니라 나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라고 느끼고 있다면 스스로 행복할 거다. 그렇다면 고래가 칭찬에 춤을 추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유로운 바다를 돌아다니는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스스로 느끼는 내적인 어떤 기쁨. 그랬을 때 진정한 춤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결국 내적 동기를 마음껏 발휘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요게 바로 자유.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며 헤엄칠 수 있는 자유. 이게 바로 제목이죠. 제목과 관련돼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문구란 말이야. 고래는 알았어 무슨 말이지? 이게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의 대답은 바로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걸 느껴야죠. 스스로 내적 동기 됐지. 자, 여기까지 칼럼을 논설문을 얘기했고 지금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얘기는 서론, 본론, 결론 3단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다 읽고 나면 알겠지만 설득적이다. 뭐야? 동기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있는데 내적 동기를 향해서 지향하는 게 훨씬 더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설득하는 거. 그러니까 굳이 동기를 찾는다면 내적 동기를 찾아라. 그리고 교훈적이다. 교훈적인 건 뭐야? 우리한테 뭔가 교육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어. 여태까지는 결과만 따졌는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동기군. 동기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뭐 이런 걸 배운 거야, 배운 거. 자, 그런 다음에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 한번 볼까? 첫 번째, 여기는 실험 했지, 실험 결과. 아까 나왔던 문제풀이 나와서
내적 동기가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방해한다. 뭐 이러면서 실제 실험 내용 결과를 바탕으로 이걸 실험 결과가 근거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이야기했고요. 여기 주장 끝에 이유를 또 설명했어. 주장의 이유까지 설명했어. 그러면 여기는 주장하고요. 근거로 실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왜 내가 그 주장을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다.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나오네. 반론이 나왔어. 반론. 두 가지 반론이 나왔죠. 두 가지 반론. 그 다음에 이 반론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반박이 나왔다. 반박. 재반론이라고 해도 돼요. 알았니? 재반론. 이게 특징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니까 세 명이 나왔어. 사례가 나왔죠. 내적 동기를 추구한 사람들의 어떤 사례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통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목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흥미유발이다. 제목이 흥미를 유발하는 거야. 결국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원래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거는 고래를 기쁘게 한다는 건데 그럼 원래 내용대로 해볼까? 우리가 춤을 추려면 우리가 기뻐하려면 이건데 이거를 싹 고래로 바꾼 거야. 알았니? 그런 의미에서 고래가 춤을 춘단 말이야. 이래서 흥미유발이라고. 이해됐지, 그지? 자, 그래서 이 글은 내적 동기에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글의 핵심 메시지란 말이야. 내적 동기가 키워드니까 내적 동기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 이게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어.